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 대변인, 김한한결의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검찰 독재 지금 이거 대책위에서 지금 뭔가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 그래서 성명서도 어제 했고요. 네. 또 오늘 네. 1시 30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피의자 김건희 불기소 처분 규탄 대회를 합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검찰 그 보도 참고 자료에도 쭉 피의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피의자 김건희 이렇게는 또 안 썼더만 피의자라고만 썼어. 근데 이제까지 언론 보도에서 그동안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계속 뭐 전주이기만 할 가능성 또는 이제 방조범일 가능성 이런 거 이야기를 했지만 피의자라는 말을 거의 안 썼던 그 기억이 나네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피의자라는 말을 수백 번은 썼을 것 같은데 수년 동안 그것도 참 특이한 경우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다 예우 차원에서 네, 피의자라는 말을 안 써왔어. 네.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었는데 검찰도 인정한.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이 사건 초기에는 검사의 부인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장막이었고, 그랬습니다. 예, 경찰에서 뭐 내사하던 거를 막 엎어뜨리고 이랬었으니까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뭐 그리고 후에는 어쨌든 검찰총장의 부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불기소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부인이니까 사실 어떤 말하자면 뭐 피의자라고 부르던 혐의자라고 부르던 뭐 쩐주라고 부르던 불기소자라고 부르던 어쨌든 뭐 그런 신분을 유지한 채로 수사를 받는 사람은 사실 뭐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어제 그 검찰의 발표 내용은 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전부 뭐 증거가 없다,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피의자가 진술했다, 단정하기 어렵다. 내가 이런 말 했어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 거니까 모르시겠죠? 권오수에게 물어본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걸 그냥 다 인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다른 수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미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제일 짜증났던 게 그거예요. 그 지난번에 검사님들이 분명히 이 건으로 인해서 김건희 씨가 이득 본 거는 14억이고 최은순 씨가 이득 본 건 9억이다. 그렇지. 그래서 두 모녀가 이득 본 거는 24억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검사들이 말한 거였거든요. 23억. 예. 23억. 예. 그랬는데 이번에 이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서는 실제 정상적으로 작동된 그 거래와 이 불법적으로 작동된 거래가 혼재해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거래가 혼재되는 상황에서 취한 이 금전적 이득액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난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계산 못하겠다고 한 건 내 생전 처음 봐요. 게다가 다른 피의자들의 재판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구분을 못 해냈냐? 아니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 23억은 한국 거래소에서 거기서 인정해 준 거예요. 거의 거기가 인정한 거잖아요. 더 웃긴 그 거. 정도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할까? 이게요, 만약에 범죄 수익으로 혹은 범죄에 공하여진 물건이나 범죄로 인해서 얻어진 물건이거나 그렇죠. 범죄 수익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징해야 돼. 추징. 그렇지. 몰수하거나. 그렇지. 이거 안 해주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당신 다 가지세요. 이거 돈 내가 안 뺏을게요. 이러려고. 지난번에 내가 파우치 가져가서 미안해요. 이거 같아요. 미치겠어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근데 브리핑하면서 거짓말도 했대. 아우,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는지 몰라. 거짓말을 지금 저 도이치 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었다. 네, 어제 MBC가 보도했죠. 압수수색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다 영장을 기각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더만. 알고 봤더니 코바나 컨텐츠 관련된 것만 한 것이고 그렇지. 이와 관련된 건 안 했다. 그러니까 구분을 제대로 해서 말해주지 않고 어제 진짜. 뭐 4시간 그러니까 처음 봤습니다. 불기소 그러니까 검찰이 뭐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재벌 총수를 기소할 때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다 낱낱이 밝혀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소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는 것도 저는 2시간 넘어가는 거는 본 적이 없는데 자랑할 때도. 네, 자랑할 때도. 근데 불기소를 하면서 4시간 브리핑을 하는데 이 불기소 4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던 증거들 정황들이 차고 넘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빠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서 BP 패밀리도 그러니까 뭐냐면 김건희 씨가 유죄이거나 공동정범이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나 단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다 무시한 거야. 그건 다 절로 보내버리고 김건희 씨가 몰랐을 수 있다 내지는 뭐 주포나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걸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 다 잔뜩 써놨는데요. 네. 제가 억울하고 제가 속상한 거는 뭐냐면 그렇다면 권오수 씨가 이 회사의 오너잖아요. 그렇죠. 오너로부터 이 사람이 주식을 사고 팔아라는 지시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너로부터 30~40%의 이익을 특정해서 약속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부자 거래는 왜 조사 안 했죠?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가 조작에 관여 안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김건희라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재산이 한 60억 정도 있는 데서 예. 40억이라는 큰 돈을 집어넣었어. 그렇지. 그렇게 많은 돈을 집어넣었는데 단순히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집어넣어요, 돈을? 이 자기 전 재산을?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고려할 수 있느냐? 미필적 고의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필적 고의. 아, 이거 법적으로는.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뭔가 조작의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왜 나에게 손해를 안 미치겠다는 거지? 이거는 뭔가 자기네가 해보겠다는 건데 이거를 왜 생각 못하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 검사님들은 아유 우리 순진한 여사님은 그런 것도 생각 못하고 그 전에도 그런 조정 거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분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던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겠죠. 10년 전에 기억이 안 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분을 그냥 무슨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프스 소녀. 그 순진무구한 하이디를.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매일 뭐 오빠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있어요. 오빠하고도 막 뛰어다니고 내가 얼마나 하이디를 좋아했는데 아유 진짜 속상해 예, 죽겠어요. 말이 딱 기가 막혀버린 김연아 평론가는 어제 검찰의 보도자료를 좀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성의가 없습니다, 보도자료가. 성의가 없고 예. 그 뭐 명품백 수수 의혹 얘기할 때는 뭐 PPT를 100장을 가져오고 뭐 설명 뭐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어제 4시간 동안 이제 이 기자들하고의 이제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4시간을 얘기할 거리도 없어요. 그 보도자료 보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세 조정범들이 김건희 여사는 우리가 시세 조정하는 거를 몰랐을 거다라고 증언하더라. 요거 하나랑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그 외에 별달리 시세 조정하고 있다는 거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더라. 요 2개의 논리를 가지고 다 방어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4시간 동안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왜 4시간 동안 이거를 설명했습니까? 뭘 설명한 거예요? 기자들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팩트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걸 다 물어본 거예요, 기자들이. 지금 기존에 나온 JTBC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왜 없나요? BP 패밀리라고 있다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런 거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사가 뭐라고 답합니까? 모른다고 답을 하잖아요. 모른다. 내가 모르겠다. 예. 검사가 모른다고 답을 하는 게 그럼 그 똑바로 수사를 한 겁니까? 그리고 BP 패밀리라는 게 JTBC가 지어낸 용어입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진술한 내용이잖아요. 거지. 그걸 모른다고 답을 합니다, 검사가. 그게 기자들하고의 질의응답에서 4시간 동안 한 얘기의 내용이고, 그리고 어제 보도자료를 보면은 최대의 언론이 궁금해하는 그 최대의 쟁점, 그러니까 언론이 궁금해하는 최대의 쟁점, 방조 혐의가 인정된 손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라는 점. 그러니까는 방조 혐의가 손모 씨 인정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방조 혐의 정도는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형식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가지고 구분을 해놨잖아요. 예. 손모 씨는 아주 전문적인 이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방조 혐의가 성립이 되려고 하더라도 전문적 투자 지식이 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하는 반면 김건희 여사는 전문적인 투자 지식이 없는 일반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조 혐의가 성립이 되지 않는 그 전제 자체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설해 놨는데 일반 투자자인데 도이치모터스 이사 명함을 찍고 다녔어. 그런 명함을 찍고 다니고 권오수와 20년 친구고. 전환 사채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네. 그다음에 40몇 억 거래 규모가 40몇 억이잖아요, 지금. 권오수 아들은 왜 초대한 거야? 취임식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네. 증거가 증거가 없다, 모른다, 시세정보범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다면 이것은 검사가 아니라 이것은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하는 얘기죠, 이거는. 그러면 변호인 또는 이 애완견 수준인 것 같아요. 이 답변을 네. 준비하기 위해서 레드팀을 불러가지고 블루팀, 레드팀을 나눈 다음에 검사들이 한편은 기소를 하겠다는 사람들, 한편은 불기소하겠다는 사람들 팀을 나눠가지고 서로
이 논리 배틀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게 논리 배틀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김건희 여사 변호 어떻게 할 것이냐. 변호인 회의였던 거죠. 로펌 변호인 회의를 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 이 사람이 계속 이제 브리핑을 한 것 같은데 기자들이 계속 야, 왜 김 여사가 일반 투자자라고 가정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김 여사의 해명을 보도자료에 그대로 옮긴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반복돼서 질문을 하니까 목청을 높였대. 이 사건의 무거움을 알고 있어서 굉장히 노력했다. 굉장히 노력한 결과가 굉장히 노력한 결과 그 뭐냐면 이거면 직접 증거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 그렇지. 간접 증거랑 정황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한 노력의 지금 결과인데 네, 뭐 그렇습니다. 사실 직접 증거를 애써 무시하고 간접 증거들은 버려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 우리 참 고생했다. 이 얘기겠죠. 아, 이 정말 국민들은 욕 나올 것 같아요. 이 부장검사의 이 최재훈 서울중앙지검장 밑에 있는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 꼭 목청을 높인다는 거는 지가 화를 냈다는 거 아니야? 얼척이 없네, 얼척이 없어. 그리고 윤석열 말씀하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어제 인터뷰도 굉장히 비겁하다고 느꼈는데 그 전에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계속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초에는 법리대로 될 거다. 그게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2주 전에 말을 완전히 바꿨죠. 뭐라고 바꿨습니까? 국민적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수사 결과가 지금 저희가 뭐 얘기했지만 국민적 눈높이에 맞습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 수사 결과는 그럼 본인 뭡니까?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수사 결과를 봤을 때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그거를 들여다보지 않아서 수사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복현도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네, 그런데 이게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할지는 좀 지켜보자는 거예요. 국민이 한동훈 대표보다 법리를 더 많이 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법리는? 그러면 국민은 뭘로 판단합니까? 그 법리를 많이 하는 한동훈도 수사 기록을 수사 내용을 잘 몰라갖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데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좀 생각해 보죠. 이렇게 대판을 한다라는 건 애당초 이 사건을 재보선 앞두고 레토릭으로 활용했을 뿐이지 그렇죠. 이 사건의 결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태도가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안 봤을까? 하나 정정해 드릴게요. 한동훈 대표가 꼭 그렇게 법리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것도 그렇지.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 뭐냐면은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를 기소를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법적 정의를 실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 불기소했다. 그럼 여론이 아마 생각보다 많이 악화될 텐데 그 여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그렇죠. 여론이 악화될 텐데 그 여론을 뒤집을 만큼의 용산 또는 김건희 여사의 무슨 대응책이 나오는지를 보고 그 대응책이 안 나오면 제가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는 새삼 기소를 하세요라는 얘기겠습니까? 그게 뭐 사과를 하시면 어떨까요? 라든지 활동 중지를 하면 어떨까요? 라든지 김건희 라인을 정리하면 어떨까라든지 법적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과는 별개의 어떤 대응, 정무적 대응, 정치적 대응을 요구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는 또 별개의 얘기인 것이고 김건희 여사의 활동과 관련된 별개의 얘기인 것이고 지금 얘기는 이거를 기소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 이 법적인 게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회피하고 법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당장 지금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당장 지금 답을 해야 될 거는 시험대에 오르는 거는 이런 식으로 검찰이 이런 식으로 처분을 했다면 바로 얘기를 할 거는 이런 식으로 검찰이 다루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검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검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것부터 대답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특검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하겠다라고 지금 기자회견 한 것 같은데 이 검찰총장은 자기는 직무 배제돼 있다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긴급 기자 성명회를 발표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그렇다면은 뭐 그 이창수 지검장이라든가 심우정 총장이라든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예.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그렇지만 탄핵 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할 것이다. 아, 원내 지도부와 네. 협의한다. 그리고 오늘 1시 30분에 음. 그 국회 소통관에서 이에 대해서 긴급하게 여러분들하고 만나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방송 끝나고 예. 갈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판에 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네요.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 뉴스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우리 사회를 교란하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달라. 어떤 게 가짜뉴스고 뭐가 문제라는 건지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본인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된 그 말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게 가짜 뉴스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자기가 한 윤석열 게 씨가 자기가 말했던 한 게 입벌군데. 지금 네. 이 선동과 가짜 뉴스를 가장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한 명은 명태균 씨 아닙니까? 명태균 씨 잡아. 아니 그럼 명태균을 차라리 잡든지 그래. 명태균이 인지를 잡고 있어서 김지현마저도 말을 못한대잖아요. 명태균이 인질로 잡힌 자는 누구야? 체리 따봉인 것 같습니다. 체리 따봉에? 체리인 것 같습니다. 아 체리인 거예요? 윤과 김. 야, 근데 김재원은 뭔가 좀 할 것처럼 보이더니 인지를 잡고 있으니 우리 자극하지 말자. 야, 난 그 말에 진짜 정신 이렇게 하는구나 배웠어요. 아니 근데 윤석열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손뼉치고 박수하고 뭐 퍼포먼스 했다는데 8,000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바르게 살기 운동을 주창을 했다네요. 여기서 또 강릉에서. 네, 이제 기쁠만 합니다. 진짜 대통령이 미치겠다. 대통령이 자기 고백과 예. 고해성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가짜 뉴스 본인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비판을 하면서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들이 좋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2%네요. 오늘요? 예. 예. 한국갤럽? 예, 대통령 국정 지지율 22%, 특히 김 여사 관련 부정 평가가 많이 늘었다. 22%면 한국갤럽에서는 거의 최저치인 것 같은데. 네, 갤럽이 예.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최저치 20%였던 것 같고 20%였어요. 조사를 했는데 상대적으로는 비슷한 거죠. 예.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2%이고요. 네. 직전 조사에서는 23%였대요. 그러니까 직전 조사보다 이제 물론 오차 범위 내니까 그러긴 한데 23, 22. 예, 1%포인트 하락했고요. 이 회사 조사, 그러니까 갤럽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8월 말부터 계속해서 20%에서 23% 그렇죠. 박스권에 갇혀 있다. 예. 근데 부정 평가는 68%다.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68%였는데 이번 주는 69%다. 이걸 또 박스권이라고 하냐? 이거 바닥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바닥권은 뭐야? 바닥권은 10%대를 바닥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갤럽에서 박근혜 예. 대통령이 5%대를 찍은 적이 있으니까. 예. 네. 그것까지 가야지 이제 바닥권이다. 야, 지금 윤 대통령 국정을 부정평가한 쪽에서는요. 경제, 민생, 물가 못한다가 15%인데 김건희 여사 문제가 14%라고 나왔대요. 그렇죠. 지금 두 개가 다 그러니까 동급이라는 거죠. 근데 김건희와 윤석열은 진짜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건들 자체가 다 그렇게 연결돼 있고 아까 김한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검찰총장, 대통령 부인으로서 행세하고 그다음에 뭔가 많은 사건들을 덮은 것 같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지금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 어저께 이제 다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 보면 수사해야 될 게 중요해요. 맞아요. 7개인가 그래요. 7개인가 8개인가 그렇거든요. 이번에 예. 14개 됐잖아요. 아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정도의 혐의를 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럼 거기서 물어야 될 건 그 많은 혐의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건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공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치 공세다 이건. 근데 그 14개 혐의가 국민적으로 아 이거는 들여다봐야겠네라고 합의를 얻은 혐의만 그런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왜 그동안 수사기관은 이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처벌하지 않았냐 이 질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제때 사과하거나 제때 정리하거나 제때 처분받거나 하지 않고 계속 말하자면 뭐 힘으로 방어해 온 거예요. 그 방어의 압력으로 방어해서 버티다가 지금 압력이 가해지니까 이 지금 찰랑찰랑한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왜 상황을 이렇게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까지 일을 만드느냐 한 명 때문에 이런 애가 자꾸 지금 추미애 의원이 윤 대통령 퇴임 때까지 김건희도 공소시효 정지시키자 이 법안 발의했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좋다, 법안이에요. 좋다. 그렇죠, 괜찮죠. 예. 왜냐하면
김건희는 놔두고 윤석열 대통령 것만 정지시켜버리게 되면 김건희는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대통령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모든 그렇지. 곳에서 면죄부를 받게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추미애 의원이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 무혐의 판결 난 걸 보고 이거 도저히 용서 못한다 해가지고 법안 발의했고요. 예.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번에 그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한 15일 땡겨가지고 처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명태균 씨 때문에 그래요. 예. 이번에 들어간 내용은 특별검사 수사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2차 때 냈던 것하고는 이제 뭐 검사를 어떻게 추천하느니 기간 어떻게 하느니 다 똑같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들어갔던 것은 지난번에 그 양평 관련해가지고 나온 내용 이제 있었었잖아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국가 기밀 유출 산단 그거. 이야기하는 네, 산단 얘기. 예. 예. 그다음에 그래서 산단을 또 자기가 옮겼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원래 세종 이쪽. 옮겼다. 예, 예. 그게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이건 이제 김건희가 개입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김건희에 대한 의혹 수사를 못하게 방해했다. 이것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중요한 것 거예요.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수사방해 같은 경우에 이거는 아무리 봐도 수사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죠. 예. 그리고 김건희 상설특검법도 같이 처리한다고. 예. 그럼 이제 대통령 거부권 마음대로 행사하거나 말거나 상설특검법은 통과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상설특검법과 관련해서 그게 규칙인데 국회의 규칙인데 그것마저도 무슨 공정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법학자들도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뭐 그렇게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여간 민주당에서 이거를 통과시키는 거는 규칙을 변경시키는 거는 뭐 아무 상관이 없죠. 네, 상관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무방하죠. 지난번에 그렇게 한동훈 대표하고 예.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하고 둘이서 맨날 그렇게 규칙 가지고 난리쳤었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돈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 아니냐.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 대선 여론조사를 한 거 아니냐. 요거는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한 건데 이 상황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의혹 그대로 드러난 어떤 증거 같은 게 있어요? 있죠. 한겨레가? 일단 예. 그 명치가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의 힘은 결국에 후보자들에게 힘은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 설득력 있다라는 측면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명태균 씨 여론조사가 대선 기간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공표했던 여론조사들이 있고요, 50몇 차례 했던. 예.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했던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열흘 전에는 이른바 이제 대선 면밀조사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여론조사를 예. 시행하는데 이 여론조사를 9번 합니다. 근데 이거를 시행하기 전날인 28일에 2월 28일이죠. 그 명태균 씨가 강혜영 씨에 전화를 걸어서 오늘부터 매일 여론조사를 할 거다. 그리고 그 돈은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뭐 A, B, C에게 받으면 된다. 내가 다 공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실제 이제 그 여론조사가 2월 29일부터 9차례 대선은 바로 전까지 예. 진행이 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서 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해했잖아요. 예를 들면 여론조사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한 거냐. 근데 이제 그렇지. 애초에 보도는 뭐 3억 6천을 내가 받아오겠다라고 했다가 그거를 못 받고 받았다. 김영선 의원을 창원 의창에 공천해주는 걸로 이제 대신했다. 그리고 거기서 뭐 세비를 절반을 받아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초반에 있었는데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이제 저희가 어제 한 보도는 그 여론조사 가운데 마지막에 했던 9번의 여론조사의 비용은 아까 면밀조사? 네, 면밀조사의 비용은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었던 예비후보자들에게 받아서 했고,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공천을 못 받습니다. 결국 어. 공천을 못 받는데, 공천을 못 받으니까 돈 저희가 돌려내라 그랬고. 그 녹취를 확보했는데 엄청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아. 그러니까 이 돈을 누가 갚아주냐. 그 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김영선 의원 네. 선거비용 나오면 내 돈 갚기로 하지 않았냐. 그 돈에서 내 돈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해서 선거비용이 보존되는 날, 선관위가 선거비용을 보존하는 날 오전에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관위로부터 돈 나오지 않냐. 빨리 내 돈 갚아라. 이 거짓말쟁이들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김영선 의원이 그때 한 1억 9천여만 원 정도 선거비용을 썼는데 네. 그중에 3천씩을 떼다가 이 두 명,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댄 두 명에게 돈을 갚아줍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 후보에 관련된 면밀조사,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돈을 썼어. 그 돈을 쓸 때 돈의 쩐주들은 지방선거 후보들이었어요. 공천을 받고 싶어 하는.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김영선 의원이
재보궐선거 때 이제 당선된 다음에 선거 비용을 보전 받으니까 중앙선관위로부터 그걸 가지고 지금 돈을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리쿠션으로 돌려준 거네. 일부만 돌려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기록서는. 그러다 보니까 회계 관리가 이상해져가지고 네. 선관위에서 5월 23일 그러네. 날 이 사람들을 다 고발을 해요. 그럴 수밖에 검찰에. 없네. 예. 그래가지고 누구누구가 피의자냐면 실제 미래한국연구소의 사장으로 되는 사람은 빠지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렇지. 강혜경 씨, 김영선 씨, 명태균 씨, 그리고 군수 후보로 나왔다가 공천 못 받은 사람. 아까 그 사람들. 그다음에 시의원. 돈줄들. 네. 근데 문제는 그 중에 A, B, C 중에 C라는 사람은 여기서 빠져요. 왜 그러냐면 A는 이제 군수 후보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시의원 후보였는데 예. 이 사람들은 그냥 공천 대기해 주세요라고 그러고 6천씩 갖다 준 사람이야. 실제 자기네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C는 허영 예비 후보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창원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었거든요. 이 C는 C의 측근이 C에게 나 예비 후보로 나갈 건데 인지도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봐줘. 이렇게 여기다가 물어봐요. 미래한국연구소에다가. 예. 그러면서 돈을 내요. 그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예. 근데 이 사람이 한 건 특이하게도 실제 자기에 대한 지지도를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인지도가 없으니 인지도를 조금 높여주는 걸로 해봐.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니고 사실은 다른 방법이고 잘못된 방법인데 예. 예컨대 이번에 최경영 후보가 예비시장 후보로 나왔습니다. 최경영 후보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지의사가 있습니까?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지도를 높여? 그러면 인지도를 막 높여.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올바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완전. 네, 그렇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딴 데 같은 경우는 이 명태균 씨가 한 이 여론조사에서는요, 하루에 2,000명씩도 하고 3,000명씩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5일에 걸쳐서 1,000명이에요. 1,000명을 5일에 걸쳐서 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 문항에 뭐 있는 줄 알아요? 대선 후보 적합도를 또 넣어요. 이 허영 씨의 이 여론조사 인지도를 높이는 이 선거 문항에 대선 후보 적합도를 왜 넣느냐는 거지. 그럼 지역도 허영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집중될 텐데 왜 대선 후보 적합도를 그러니까 이게 전국 단위로 해야 되는데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게 대선 후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또 허영의 이 여론조사를 이용한 거예요. 결국은.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했냐 전부 다 여론조사. 그러니까 전부 다 대통령을 위한 거예요. 사실 이제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요. 저희 어제 보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본인과 미래한국연구소의 공식적인 관계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거 내 거 아니다. 나랑 상관없다. 나 5년 전에 정리한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당시에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라. 여론조사 비용은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하고 또 한 가지 뭐 얘기를 하냐면 문항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세 가지만 물어봐라. 그러면 이거 뭡니까?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가 이 여론조사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문제는 저희가 이제 저희 보도에도 나오지만 이 여론조사가 공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굵직한 여론조사 기관들에 다 물어봤습니다. 이 기간에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죠 보통. 이 기간에 미공표 조사를 하냐? 안 한대요.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데 공표할 것도 아닌데. 표본 확보도 어렵고 하는데 이 한국미래연구소는 이걸 합니다. 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한 후보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이 여론조사는 뭡니까? 이 후보용 여론조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기본적으로 담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 씨가 어떻게 합니까? 이 표본을 몰라요. 예를 들면 보도에도 나왔지만 지금 얼마 했어? 40만 원 얼마 들었어? 4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취업을 해라. 거기까지만 하고 해갖고 주소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여론조사의 그 내용들을 보면 표본 2천이 넘어요. 그 실제 그 숫자는 표본 숫자는. 근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ARS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명 이상 하려면 최소 150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40만 원이면 뭐 한 600명, 500명 되겠죠? 근데 이거를 했는데 중간에 스탑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여론조사 보고서에도 500, 600이라고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론조사 보고서의 표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2,000, 막 3,000 이렇게 실제 그게 로데이터에서 어디서 가중치를 주고 곱하기를 줬는지는 뭐 로데이터를 봐야겠지만 그렇죠. 그럼 이렇다라고 하면 이 명 씨가 대선을 앞두고 했던 여론조사들은 다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의문이 있는 거고 어제 저희가 명태균 씨랑도 통화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 통화를 했는데 명태균 씨의 논리는 한결같습니다. 그 돈이 나를 거쳐간 게 아니지 않냐. 난 그 돈에서 10원 한 장 가져간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아오라고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돈을 받아오라고 했으면 돈을 받을 게 있으니까 받아오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항공연구소의 소장과 이들이 차용증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을 썼기 때문에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라는 이제 논리인데 그냥 대출로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빼오는 거구나. 네, 근데 문제는 성관이가 이걸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 당연히 이상하게 여겼고 공보물 집행에 관련한 문제도 제기합니다. 이게 공보물이 뭐냐, 있냐, 없냐 이렇게 됩니다. 5월달에 인지를 했어요. 성관이가 자체적으로 쭉 조사를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검찰에 넘긴 게 저희가 파악하기로 11월, 12월 그 무렵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검찰에 들고 있었던 지가 얼마 된 겁니까? 그렇죠. 이 오랜 기간 동안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저 윗선까지는 안 올라가겠네 어차피. 그럴 수 그냥 있고요. 강혜경 씨만 그냥 M1 사람만 잡을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 있고요. 네. 지금 김한 기자가 이제 어제 그 기사를 썼잖아요. 네. 명태균 씨가 난리를 쳤습니다. 김한 기자에게. 네. 네. 너 그 허위 사실이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쓰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다 고소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는 결제한 거 하나도 없다. 이거 전부 다 김땡땡이 한 거다. 그 사람이 바로 미래항공연구소의 대표고 차용증도 다 그 사람이 쓴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근데 정작 그 당사자인 김땡땡 씨는 무슨 소리냐. 난 돈 받은 거 하나도 없고 돈 어떻게 오고 간지도 모르고 이 내용 자체를 모르는데 나는 법인 인감이고 법인 관리 통장이고 하나도 본 적도 없고 그거는 전부 다 명태균의 지시를 받아서 강혜경이가 집행을 한 것이고 그 내용이 어떻게 들어간지조차도 나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에 선관위에서 이 문제가 됐을 때 나는 피의자로 지금 되어 있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 명태균 씨의 주장을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네. 그 명태균 씨의 기자가 그 내용이 사실 안 맞고 네. 그 명태균 씨의 주장이 안 맞는다는 큰 증거는 강혜경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들이 쫙 있어요. 그 녹취록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명태균 내 씨가 말이 맞죠, 네. 내 말이? 지금 어떤 폭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 폭로는 딱 멈춰버린 것 같네요. 한 2,000개 정도의 뭐 사진과 녹취록과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뭔가 대통령실에서 무슨 사인을 받은 거겠죠.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도 뭐 그럼요, 비공개 대통령. 회의에서 더 이상 자극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이제 꼬리를 내린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사건도 또 뭐 주가 조작도 덮었는데 이런 사건 덮는 거는 근데 이 사건 쭉 이렇게 고구마 줄기 캐듯이 쭉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올 수가 있는 사건이에요. 여론 조작을 공모한 게 아니냐 또는 암묵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어제도 신인수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공모를 했으면 당연히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인 거고요.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대통령이 되기 전에 수뢰했다라고 보면 사전 수뢰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 비용을 본인이 이제 직접 변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겠지만 명태균 씨가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그 통화 녹취상에는 있습니다. 뭐 자꾸 갖고 오라고 한다. 윤석열 아침마다 보고해야 된다. 녹취가 있는데 실제로 그게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쓰였다라는 것이 되면 어떤 관계였던 알았건 뭐 방조했건 아니면 몰랐건 상관없이 위법성 소지를 피해갈 수 없죠. 예. 잠시 광고 보고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3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교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하고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알뜰폰토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면 삼성 55인치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 이러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한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와 한동훈의 그 어떤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뭐 소강전으로 들어가려나? 이게 이제 김건희 불기소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이걸 빨리 그냥 욕을 빨리 먹고 지금 오늘 며칠이죠? 10월 18일인가요? 10월 욕을 빨리 먹고 10월 18일이군요. 욕을 빨리 먹고 금주 다음 주부터는 중앙지검 이제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뭔가 좀 공격적인 모드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이재명 재판으로 뭐 시선을 옮겨 보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도 보니까 자꾸 이제 이화영 이야기랄지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쌍방울 김성태가 이화영이 이재명에 대해서 욕했다는 식으로 그렇죠. 그런 증언을 이제 한 것으로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재판부가 김성태한테 따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모순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니까 재판부가 그걸 지적을 하면서 당신 말은 도대체 맞지가 않다.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기사는 왜 안 나오지 근데? 하나 나왔어요. 하나 나왔어요? 네, 신뢰성이 없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신뢰성이 없다. 김성태 말에. 네, 김성태에 대해서 모순적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김성태 말을 주로 받아 쓴 이야기, 진술이 뭐 쭉 계속 이재명 방북대가다. 네네. 예, 그런 기사들이 이제 다시 계속 나오죠. 예, 출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분위기를 이제 흑탄 뭐 진흙탕 싸움으로 그렇죠. 다시 이제 몰고 가서 흐지부지 다 시켜버리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 2년 또 끌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근데 거 뭐, 아닌가 싶습니다.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뭐 최경영 선배도 잘 아시지만 네. 그 체급이 다른 건입니다. 체급이 다른 체급이 건이고,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몇몇 네. 언론에 이번에 명태균 씨 국면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미디어들이 의제를 장악하고 의제를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재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완전히 예, 장악됐죠. 직접 당사자들이 네.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다 얘기를 해버리고 그렇죠. 그게 썰로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네. 미디어가 뛰어들게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미디어들도 그게 고민인데 예를 들면 검찰이나 이렇게 책상에 앉아갖고 몇몇 우리가 세상을 기획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해갖고 여론에 물을 타갖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자. 저는 그거는 지금 불가능한 국면이고 뭐 지금 뭐 이재명 대표도 계속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재판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견되면 그게 당연히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이슈가 되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렇게 살아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아있는 권력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이 도처에 있는데 이거를 두고 검찰이나 뭐 용산에서 이슈를 바꾼다? 이슈를 간다? 우리가 몇 번 보지 않았습니까? 막 대한고래 프로젝트 이런 거. 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공세를 펴는 건데 그거 외에 사실 뭐 이게 이제 전체 여론 지형에서의 효과는 크게 뭐 없을 거다. 어쨌든 그 아까 좀 전에 최경영 기자가 물어본 그 건 관련해서요. 예, 예. 그 쌍방울? 네, 네. 쌍방울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장이 이제 문주형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김성태 씨한테 물어봤대요. 뭐라고 물어봤냐? 리호남이 술을 잘 못한다고 증인은 지난번에 말했다. 이제 리호남이 바로 이제 돈을 받았다는 그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자, 그 사람 안 왔다며. 그러니까 바로 네. 그거예요. 리호남이 술을 잘 못한다고 했다. 근데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이제 고기가 돈 받았다는 그렇죠. 장소인데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2차 국제 대회 때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얼굴을 보인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너는. 그런데 2018년 11월 말 중국 심양에서 리호남과 김성애, 박철 등을 비롯해 쌍방울 직원들이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러네. 그러니까 보세요. 리호남이 중국에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필리핀에서 돈을 받았다고 했어요. 계속 네. 그동안에. 근데 리호남이 사실 필리핀에 있었던 증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리호남은 원래 얼굴을 들고 다니면 안 되니까 숨어 있었고 호텔에만 있었는데 어쨌든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안 마신다까지 이제 부연 설명을 마치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로 예. 구체적인 내용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판사가 네 말을 잘 들어보니까 너는 저번에는 리호남은 술 안 마신다고 하더니 이제는 2018년 11월에서 중국에 있었을 때는 술도 마신다고 하고 네. 지난번에는 리호남이 필리핀에 와서 돈을 싹 가져갔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 그 사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죠. 뭐가 도대체 맞는 말이냐 네. 이걸 정확하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부장판사 뭐라고 물어봤냐면 제가 그거를 이제 취재한 사람이 올려놓은 거를 봤는데 너 리호남이랑 만날 때 사전에 어떻게 만나기로 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전 합의했었다라고 해요, 김성태가. 그러면 사전 합의가 언제야? 라고 해요. 그래서 김성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누가 껴있어요. 네. 근데 너 거기 갔는데 리호남이 거기 와 있다는 걸 그럼 너는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이제 그런 취지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중간에 껴있는 누가 자기한테 채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는 리오남을 본 건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너는 리오남이 비밀 공작 요원이 너는 어떻게 거기 리오남이 나타나는지 알고 갔고 그 과정은 뭐며 너는 리오남을 봤느냐 뭐 이 과정을 물어보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지금 이제 노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비밀 공작 요원이랑 사전에 약속을 했으면 사전에 약속을 한 과정이 있을 텐데 그렇지.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리오남이 거기 있다는 거를 증빙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는 리오남이 존재하긴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이 재판도 초반에 뭐 저희가 이제 뭐 얘기하는 엘본론을 띄워놓은 거에 비해서는 예. 그 과정은 굉장히 지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측면들이 있다. 예. 그리고 뭐 11월 달에 이재명 재판이라고 하는 거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그거안하고 위증교사 그거는 보니까 예상이 대충은 저도 되긴 합니다만 아, 그래요? 어떻게 돼요? 솔직히 말해봐요. 솔직히 저는 1대0 1대. 일은 무죄고. 일은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보면 일은 유죄고 일은 유죄. 어떤 허위사실 유포가 무죄고 나올 것 같고 네. 위증교사가 유죄가 나올 것 같다. 약하게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벌금 정도로 나올 것 같다 이 얘기죠. 있다. 그게 이게 일반적인 이게 이제. 기자들이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아니 근데 사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물어보면 사실 제가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있잖아요. 우리들이 이제 받은 정보에 의해도 예. 예를 들면은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이걸 가지고서 그건 아니에요. 유죄를 줄 수는 없다. 그리고 앞에 워딩이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이런 이 앞에 워딩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때는 알았다는 뉘앙스가 있어버리거든. 게다가 개인적으로 좀 알았냐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몰랐다고 말한다고 예. 해서 그거를 유죄할 수는 없다. 그렇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뭐 저기 부지 예. 그 용도 변경 해준 것도 국토부 국토부의 압박. 그게 현실적으로 주관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렇지. 압박을 받았다고 하면 받는 거지. 본인은 뭐 협박을 받았는데 그 예. 협박이란 말이 자꾸 이제 꽂혀서 예. 검찰에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주관적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또 유죄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예. 많은 기자들이나 그 재판을 본 그다음에 많은 법조인들이 그거는 무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위증교사가 위증교사. 되는 거예요. 근데 위증교사도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게 되면 사실은 유죄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잘 살펴보고 그 사람이 중간에 말 바꾼 거라. 그렇죠. 그다음에 KBS는 살려주고 나머지는 이재명에게 몰자 이렇게 말한 걸 다 보면 사실 이거 다 무죄가 나와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판사들이나 지금 이 검찰들이나 하는 것을 보면 둘 다 무죄 시켜주기 싫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 같고 그 사람이 위증을 했다라고 다른 재판에서 인정을 한 했으니까.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 때문에 저도 좀 까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예. 위증한 거하고 위증 교사는 또 다르거든. 하여간 그렇고요. 예. 또 그런 측면도 네, 보시면 본인이 위증했어도 그건 자기 마음이지 위증을 그렇지. 시킨 건 아니지. 그렇지. 그 녹취록 내용은 자세히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정치적으로 이 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연아 평론가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김건희 사건이 이렇게 해서 덮이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재보궐선거도 어느 정도 2대2로 만들어 놨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나는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이렇게 김건희에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대통령실의 약속을 좀 받아 놓으면 내가 좀 오래 갈 수 있지 않나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고비를 일단 넘겼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고비를 실제로 넘겼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예. 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예. 결국은 한 길에서 다 만나게 되는 건데 이번에 재보궐선거 어쨌든 부산 금정에서 큰 차이로 이겼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긴 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그 원래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 그리고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그 정도 물량 공세를 펴면 그 정도 차이가 나서 이기죠. 네.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서 거기가 부산에서 서초나 강남 정도의 어쨌든 보수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못 이기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친한계 쪽에서 계속 했던 얘기가
크게 이기면 크게 이길수록 좋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크게 이긴 거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용산과 친윤계 쪽에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이긴 비결이 뭐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한동훈 대표가 예. 이것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기는 어떤 이걸 만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뭔가를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긴 다음에 굉장히 의기양양해하면서. 근데 문제는 의기양양해하는 거 좋은데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뭐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21일 날 독대한다는 뭐 거의 21일이 유력하다는 거 아닙니까? 21일 날 독대가 유력한데 그럼 이 자리에서 일단 합의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용산의 해법은 이미 제가 볼 때는 픽스가 돼 있는 겁니다. 뭘로 돼 있어요? 이미 뭐 도이치모터스는 불기소하고 명품백도 불기소했으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뭔가 말씀을 하시든지 뭐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결단에 달렸죠. 말씀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 사과가 됐든 유감 표명이 됐든 뭐가 됐든 요거는 결단에 달려 있으니까 그거는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뭔가 얘기를 하는 것인지 요거는 변론에 있고 활동 중단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활동 중단은 제2부속실 설치하고는 안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제2부속실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활동 중단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김건희 라인을 정리해라. 김건희 라인은 없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이. 김건희 라인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은 대통령이 뭐가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허수아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고 했는데 그런 걸 요구하냐? 안 받아주겠죠. 그러면은 적당히 불기소됐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뭔가 입장 표명이 있으려면 있고 없으려면 없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플러스 제2부속실도 설치하고 만약에 뭐 하나 더 주면 특별감찰관을 줄까 말까 뭐 요 정도 선인 거고 요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불려가서 그러면 일단 그 정도에서 절충하시고 다음번에 한 번 더 하시죠 이러고 나오느냐 아니면 그걸 지금 저더러 받으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고 두들겨 맞고 나오느냐 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합의가 되느냐 마느냐는 한동훈의 결심에 달린 거거든요. 이거는 용산의 결심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또 두들겨 맞으면 맞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재보선 금정에서 졌으면은 두들겨 맞고 나왔을 겁니다. 차라리 그래야 재보선 진 것도 용산 탓이고 내가 여기서 합의를 못 이루는 것도 용산 탓이고 그런데 다 용산 탓인데 나를 우리 한동훈 지도부를 흔듭니다. 이렇게 갈 건데 지금은 어쨌든 이겼고 우리가 의기양양하고 내가 국민의힘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내가 명의입니다. 보수에. 이거잖아요. 그래서 독대 직전까지는 막 요구하는 그림을 만들더라도 독대 자체의 판을 깨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도 어쨌든 간에 오늘은 뭐 내가 100 중에 예를 들면 50 정도밖에 못했지만은 조만간 봐라. 지난번에도 보여주지 않았느냐. 60도 하고 80도 하고 이렇게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당원 당규를 바꾸든지 해가지고 지방선거까지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선 가려면 사퇴해야 되잖아요. 이런 뉘앙스로 가면서 당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려고 할 건데 근데 요거는 본인들 사정이고 그 다음에 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제가 말씀드렸죠. 특검에 대해서 그래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될 거고 앞서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 건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을 좌지우지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거는 보수 측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큰 변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기대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11월에 되면 우리 판이야 이게 있는데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의 지금 말씀드린 이런 로드맵과 꿈이 있지만 특검에 대한 태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상당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권성동 의원이 라디오 나와서 한 얘기 보면 친한과 친윤 모두 선거를 졌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은 선거를 졌어야 한동훈 뭐라 할 수 있는데 한동훈도 선거를 졌어야 그것 봐 이렇게 용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내가 갈 수 있는데 이런 건데 그 결과 이제 그렇게 안 나와서 권성동 의원 어제 말하는 거 보면 뭐 한동훈 당대표도 이제 뭐 말할 공간은 있죠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양쪽 다 선거 끝나고 어떤 플랜들이 있었는데 그 플랜들이 이게 이제 그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데도 여야가 무승부를 했다 이런 평가인데 그래서 한동훈이 승리했다 이런 건데 내심의 생각들은 좀 다른 플랜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근데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대2가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뭐 대한민국과 가령 지난번에 누구였죠? 요르단이랑 했는데 2대2로 했다. 그러면
3대 1 정도로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2대 2가 된 것에 관한 어떤 아쉬움 그리고 뭔가 지금 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홍명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3대 2예요. 2대 2가 아니라. 서울 2대 2. 교육감까지. 교육감까지. 아, 해서 교육감은 3대 예요. 그렇지. 예, 예. 교육감은 그러니까 그렇지. 뭐 강화, 그러니까 이게 사후적인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강화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겼다 8% 정도 차이 났으니까 강화에서 이겼다라고 하면 굉장한 공포에 빠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권에서는 그래도 강화, 연천, 포천 뭐 그렇지. 이런 데가 제일 해볼 만한 그러니까 제 보수에 강한 데인데 근데 강화에서 졌다 이거는 진짜 정권 심판의 여론이 엄청 높구나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러면 의미 규정이 달라졌을 텐데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가지는 못한 거죠. 근데 아무리 투표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있어요. 예. 그 강화군이 국민의힘에서 당원 조직 비율이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데라는 아,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강화에서 한 20% 정도는 이겨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죠. 8.8% 정도로 이긴 거는 그 차이로 8.8%포인트 정도로 이긴 거는 사실 요거는 의외의 결과이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굳이 그 문장을 넣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거기는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지역인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은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게. 예. 그러니까 부산 금정에서 20%포인트 차이로 이긴 거는 22%포인트 차이로 이긴 거는 당력을 쏟아 부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거기는 어찌 됐건 영남이라는 거 하나 그리고 거기는 지난 총선 때도 어쨌든 그런 이제 어떤 그 쏠림. 예. 그렇죠. 전국적으로 어떤 다른 어떤 선택이 있을 때도 별개의 어떤 기준이 작동했던 곳 아닙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특성이 작용했다라는 걸 별개로 봐야 되는 거고 서울도 보십시오. 서울도 보시면은 보수에서 계속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될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보수가 단일화를 못해서 그렇지 단일화를 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 얘기 계속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수 단일화 했다면서요. 중도 보수 단일 후보라고 플랜카드에다가 금빛이 반짝이는 그렇죠. 그 휘장을 딱 달았지 않습니까? 예. 단일화했다고 그랬잖아요. 조전혁. 네. 예. 그런데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퍼센티지 차이로 보면은 뭐 이게 52대 48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구별지도 보잖아요. 득표한 구별지도 딱 보면은 어디서 승부가 났는지가 딱 보이는 게 그렇죠. 서울이 전반적으로 파란색인데 왜냐면 정근식 교육감이 파란색을 썼으니까 그렇죠. 빨간색 조전혁이 어디서 강력하게 나왔느냐 결국은 강남 서초 여기서 강하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물론 교육 정책에 대한 어떤 찬반이라든가 철학의 차이인 것도 있는 거지만 결국은 그 차이라는 거는 정치적 성향의 차이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서울에서 교육감 선거가 아니고 다른 선거를 했을 때 이게 결국 어떻게 이게 어떤 선거 결과로 이어지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보수 쪽에서 볼 때는 이것도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남을 제외하면 이번에 이제 미니 재보선이긴 합니다만은 이 미니 재보선의 결과를 봐도 지금 보수는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민호 평론가 말하는 대로 그 지도 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렇지. 강남 선거를 제외하고 모든 구, 제 기억에는 모든 구가 이겼는데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공포스러운 아니 강남 상황인 3구 플러스 용산까지 이겼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공포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지도가 확장하면 수도권까지 다 경기는 뭐 민주당세가 더 세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서울 수도권의 의석의 절반이 달려 있는데 2천만 명이니까. 네, 여기서 전멸할 수 있다. 뭐 이거를 암시하는 선거고 그 흐름이 만약에 4월 달에도 또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4월 달에도 그 흐름이 이어진다면 사실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기제가 되겠죠. 근데 나는 속으로는 내가 너무 기대가 커서 그런가? 나는 약간 낙담을 한 게 진짜 안 바뀌는구나. 강남 서초 송파. 에? 아니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탔으면 에?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런 그 작가의 작품을 그걸 폐기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바로 직후잖아요. 그럼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바로 옆에 그 교육청에서 보수적인 그 교육감이 그런 짓을 해가지고 야 이게 아니구나. 세계적인 추세랑은 다르구나. 라고 했으면 강남 서초 송파에 교육받은 분들 많잖아. 에? 본인들 잘난 사람들 많잖아.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까? 나는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이른바 그 좀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렇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밀집돼서 사는 곳 아니에요.
왜 이러지 도대체? 근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선거 결과 보고 기자들이랑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네. 저는 역설적으로 한강 때문에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있어. 인지도 사실. 차이가 꽤 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자들이야 정근식 교수를 아는 그렇죠. 사람들이 아는데 네. 정근식 교수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실 일반 그렇죠. 시민들이. 근데 조준혁은 뭐 그게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예, 워낙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근데 더군다나 정근식 교수가 나와서 걸었던 플랜카드가 뭐냐면 네. 뭐 친일 교육 청산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맘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말하자면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한테는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그렇지, 들면 그렇지. 학교 내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내신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거여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 구호도 약간 이념적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중간까지는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도 좀 불리하겠다 교육감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저는 그거 확 뒤집어졌다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정치본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영희 민주당 검찰도 국제대책위 대변인 그리고 김한 한겨레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치본색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또는 정계한 스픽스 대표가 주로 노영희 변호사님이 진행하시죠? 네네. 예,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11월 첫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